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웅장하게 서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박서방이라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에게는 돌석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찌나 심성이 곱고 효성이 지극하던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석이는 일찍 여인 친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으며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리고 집안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아버지의 옷깃을 여며드리고 비가 오면 마당의 곡식이 젖을세라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박서방은 집안에 안주인이 없으니 살림이 영 엉성하고 적적하다는 중매쟁이의 말에 솔깃하여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모는 겉보기에는 하얀 얼굴에 고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추지 못한 욕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기와집 대문을 넘어오던 날 마을의 늙은 개들이 지저대고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울어대니 동네 노인들은 혀를 차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 박서방은 그저 새 사람이 들어왔으니 집안에 온기가 돌 것이라며 허허 웃기만 했고 돌석이 또한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하며 정성껏 인사를 올렸습니다. 계모는 박서방 앞에서는 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 흉내를 냈지만 박서방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 웃음기를 싹 거두고 차가운 눈초리로 집안 곳곳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계모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따뜻한 봄날에 갑자기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곳간 열쇠부터 챙겨들었고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하인들을 하나둘씩 쥐잡듯이 잡으며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안동에서 시집와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며 돌석이를 친손자처럼 아껴주던 참모 안동댁은 계모의 눈엣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모는 안동댁이 돌석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퍼주려고 하면 쌀이 아깝다느니 살림을 축낸다느니 하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안동댁은 그런 계모의 섯을 퍼런 눈치에 주눅이 들어 부엌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계모의 날카로운 지시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박서방은 겨우내 먹을 양식과 팔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는 이번 장날에 맞추어 한양으로 올라가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돌아올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집안의 재산을 더욱 불릴 좋은 기회였기에 계모도 겉으로는 짐을 싸주며 적극적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박서방은 떠나기 전날 밤 돌석이를 불러 앉혀놓고 새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 단속 잘하고 있으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계모에게도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모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며 제 배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달콤한 말로 박서방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말을 타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대문 앞에 서 있던 계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집을 비우자마자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돌석이의 방을 사랑채 따뜻한 방에서 외풍이 심한 문간방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사내 대장부가 너무 따뜻하게 자면 게을러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돌석이를 집안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인처럼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옮겨야 했고 밤이면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석이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추운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돌석이의 모습을 보며 안동댁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지만 계모가 무서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고 그저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몰래 문 앞에 놓아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한 돌석이에게는 고역의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쌀밥에 고깃국이 올라오던 상이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꽁보리밥에 된장 국물만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계모는 자신은 안방에서 기름진 음식을 몰래 먹으면서도 돌석이에게는 흉년에 대비해 아껴 먹어야 한다 며 밥그릇조차 밥만 채워주곤 했습니다. 한창 자라날 나이인 돌석이는 늘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계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밥 먹는 속도가 느리다며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상을 물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부엌에 들어가 누룽지라도 얻어먹으려 했던 돌석이를 본 계모가 쥐새끼처럼 부엌을 드나든다며 빗자루로 등짝을 내리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돌석이는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꾹 참고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계모의 구박은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힘든 노동으로 이어졌는데 그녀는 집안의 머슴들이 해야 할 힘든 일들을 돌석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외양간을 치우는 일까지 시켰으며 심지어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라며 도끼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돌석이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계모는 양반 자제라도 험한 일을 알아야 나중에 가산을 지킨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돌석이를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석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무거운 짐보다 계모의 차가운 눈빛이 더 무거웠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 모든 고생을 알아주시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고 산골 마을에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기 시작했는데 돌석이의 옷차림은 여전히 가을옷 그대로 얇기만 했습니다. 계모는 돌석이에게 속옷을 지어주기는커녕 아버지가 사주셨던 비단 옷들은 좀이 세운다는 핑계로 장롱 깊숙이 숨겨버리고 낡고 해진 무명옷만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돌석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계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창밖에 돌석이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안동대기 보다 못해 자신의 헌 손바지를 줄여 돌석이에게 입히려고 하자 계모는 그것을 빼앗아 불화궁기에 던져버리며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불타오르는 손바지를 보며 안동댁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고 돌석이는 그런 안동댁을 부축하며 오히려 자신이 괜찮다고 위로를 건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계모는 안방에서 혼자 촛불을 켜놓고 집문서와 땅문서를 꺼내어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넓은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전처소생인 돌석이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계모에게 돌석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저 녀석만 없으면 저 눈의 가시 같은 놈만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텐데 라는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계모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도깨비처럼 일렁거렸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휑휑 불어대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모는 평소와는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로 돌석이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독이 발린 꿀처럼 끈적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며 지난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 뒷산 깊은 골짜기에 가면 집안을 일으킬 귀한 산삼이 있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진한 돌석이는 계모가 갑자기 잘해주는 것에 의아해하면서도 집안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계모는 내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그 산삼을 캐서 다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며 돌석이의 효심을 자극했고 돌석이는 그 말에 감동하여 당장이라도 산으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안동댁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돌석이의 옷자락을 잡고 말리고 싶었지만 계모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돌석이에게 산으로 갈 채비를 시켰는데 남들이 볼까봐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산 오솔길을 이용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의 손에 호미와 망태기를 쥐어주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산삼을 찾아오라고 다그쳤습니다. 돌석이는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산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옛날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고 지금은 버려진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있는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계모는 돌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둥해졌습니다. 돌석이가 산으로 떠난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손을 벌벌 떨었고 머슴들은 주인마님의 눈치를 보느라 헛기침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돌석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상상을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땅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산골짜기에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돌석이는 계모가 일러준 대로 험한 산길을 헤치며 올라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산삼은커녕 도라지 뿔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얼굴은 칼바람에 베인 듯 쓰라렸지만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여 길을 분간하기 어려워지자 돌석이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돌석이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고 마치 그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했지만 순진한 돌석이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산속 죽음의 덫이 기다리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계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산 입구까지 나가 망을 보았는데 이는 돌석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확실히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미리 생각해둔 거짓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돌석이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집을 나가버렸다거나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은 모양이다 라고 말할 핑계들을 준비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길고 어둡게 땅바닥에 깔려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계모는 안동댁과 머슴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석이가 산에 간다고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풀어 산을 뒤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머슴의 말에 계모는 밤이 깊고 눈보라가 치니 위험하다며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보자고 만류했습니다. 사실은 돌석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구덩이 속에서 얼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안동댁은 직감적으로 계모가 돌석이를 해코지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증거가 없으니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돌석이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의 밤은 깊어만 갔고 기와집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돌석이의 얼어붙은 눈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매서운 바람은 돌석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어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돌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호미를 꼭 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는 계모가 일러준 방향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돌석은 효심으로 두려움을 꾹 누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노인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집에서 기다리던 계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돌석이 살아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단순히 길을 잃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계모는 두꺼운 속옷으로 무장하고 얼굴을 목도리로 칭칭 감은 채 아무도 몰래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와 돌석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돌석의 발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아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녀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튼튼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산행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유사시에는 무기로 쓰일 수도 있는 섬뜩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석이 계모가 말한 약초가 많은 골짜기.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눈 덮인 바위와 나무뿐 산삼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계모였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 이 험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외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계모는 숨을 헐떡이며 네가 걱정이 되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따라왔다며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진한 돌석은 계모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자신이 의심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계모는 돌석의 손을 잡고 내가 예전에 보았던 자리가 바로 저기인 것 같다 며 벼랑 끝에 있는 우거진 숲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사실 옛날 사냥꾼들이 호랑이나 곰을 잡기 위해 깊게 파놓은 함정이 있는 곳으로 지금은 썩은 나뭇가지와 눈으로 덮여 있어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계모는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돌석을 유인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기 저 덤불 아래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을 테니 가서 확인해 보거라 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모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위한 약초를 캘 수 있다는 희망뿐이었습니다. 계모는 돌석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그가 함정의 가장자리로 다가가는 순간만을 노리며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돌석이 허리를 숙여 눈 덮인 덤불을 해치려는 찰나 계모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돌석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아낀 듯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돌석의 몸은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쏠렸고 덮여있던 나뭇가지들이 우지끈 부러지며 아래로 꺼져 내렸습니다. 돌석은 무엇이라 말할 틈도 없이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추락했고 그의 시야에서는 하얀 하늘과 계모의 차가운 얼굴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깊은 바닥에서 끙끙 앓는 신음이 들려왔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계모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떨어진 돌석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쌓인 낙엽과 눈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어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꺾이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돌석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로 미끄러졌다고 생각했고 계모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좁은 구덩이 벽을 타고 올라가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덩이 뿐이었습니다. 위에서 이 소리를 들은 계모는 구해주는 대신 주변에 있는 큰 돌덩이와 썩은 나무 토막들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원망하려거든 내 놈의 질긴 목숨을 원망해라. 네가 없어야 내가 살고 네가 사라져야 이 집 재물이 다 내 것이 된단다. 계모는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구덩이 입구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돌석은 위에서 떨어지는 돌과 나무를 피하며 비로소 모든 것이 계모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어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공포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오열했습니다. 계모는 마지막으로 침을 되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뒷걸음질치며 눈을 쓸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덤불 속을 헤치고 다녀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려 마치 돌석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내 것이다. 박서방 그 늙은이만 구워 삶으면 내 세상이다. 그녀는 섬뜩한 웃음을 흘리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계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돌석이가 없어졌네 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안동댁과 머슴들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계모는 마루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눈보라만 치니 어찌하면 좋으냐며 거짓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어찌나 감쪽 같은지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고 안동댁은 사색이 되어 도련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횃불을 준비해라 두말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서려 하자 계모는 갑자기 정색하며 그들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잠깐 내가 산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이는커녕 발자국도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방 장롱문이 열려있고 폐물함이 비어있더구나. 아무래도 이 녀석이 가출을 작정하고 돈을 훔쳐 도망간 게 틀림없다. 그녀는 잊지도 않은 도둑 누명까지 돌석에게 뒤집어 씌우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동댁은 우리 도련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계모는 네가 그 속을 어찌 아느냐. 평소에 불만이 많더니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며 안동댁을 몰아붙였습니다. 주인마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머슴들은 횃불을 내려놓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모는 쐐기를 받기 위해 이 밤중에 눈보라가 치는 산에 올라갔다가는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 도망간 녀석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변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험악해져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기에 누구도 선뜻 산으로 가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안동댁은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고 계모는 내일 날이 밝으면 관에 신고할 테니 모두 들어가 쉬라고 명령하며 상황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렇게 돌석을 구할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고 집안의 대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 시각 깊은 구덩이 속에 갇힌 돌석은 추위와 공포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위쪽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캄캄해졌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와 그의 몸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이 얼어붙어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엉금엉금 기어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덩이 한쪽 벽에 작은 틈새가 있어 눈과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천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안동댁의 따뜻한 국밥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눈물마저 금세 볼 위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속은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돌석은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숨을 죽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듯했고 무언가가 구덩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어야 해. 돌석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로 인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는 동사 직전에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잠을 쫓으려 했지만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돌석을 내쫓고 집안을 완전히 장악한 계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곡간 열쇠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부엌에서 훔쳐온 고기와 술을 차려놓고 혼자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박서방만 돌아오면 그 녀석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잘 둘러대면 그만이다. 늙은이가 자식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된다.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사악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밖에서는 안동댁이 밤새도록 마당을 서성이며 돌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계모는 시끄럽다며 방문을 닫아 걸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밤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방문 창호지가 탁 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계모는 밖을 내다보았지만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이야.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어머니 하고 부르는 돌석의 목소리처럼 들려왔고 천장의 석가래가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동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지은 자의 두려움이 어둠과 함께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석을 내쫓은 그날 밤부터 기와집에는 음산하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마치 집안의 수호신이 떠나고 잡귀들이 몰려든 것만 같았습니다. 계모는 돌석이 사라지면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상이 아른거리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묻는 것만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돌석이 추위에 떨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마저도 구슬픈 곡소리처럼 들려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계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죄책감과 공포의 소리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퀭한 눈으로 일어나 밥상을 받았는데 평소라면 입맛을 다시며 먹었을 하얀 쌀밥이 그날따라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우지끈하고 돌 씹는 소리가 나며 이가 시려왔고 입안 가득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기겁을 하며 밥을 뱉어내고는 부엌에 있는 안동댁을 불러 내 인연 밥에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밥에 돌을 섞어 주인을 능멸하려 드느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동댁은 영문을 몰라 억울해하며 마님 쌀을 10번도 더 씻어 지은 밥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안동댁이 직접 그 밥을 먹어보았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찰지고 맛있는 밥이었기에 계모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그저 히스테리나 억지 부리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계모는 안동댁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엌 살림을 다 뒤집어 엎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의 죄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쓴 사약 맛이 나고 국을 먹어도 비릿한 피 냄새가 나는 통에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파오는데 음식은 넘어가지 않고 신경은 곤두설대로 곤두서서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당을 쓰는 머슴에게는 빗자루 소리가 시끄럽다며 호통을 치고 빨래하는 안악에게는 물 튀기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물동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미치광기처럼 변해버린 계모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돌석 도련님이 없어진 뒤로 집안에 마가 끼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도 돌석의 실종과 계모의 기행은 단연 화제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모여 앉아 그 착한 돌석이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새로 들어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니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떤 노인은 어젯밤에 박서방네 집 쪽에서 도깨비불 같은 것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며 흉흉한 소문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계모가 무서워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그녀가 돌석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밤을 지새운 돌석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쌓인 눈이 이불 역할을 해주어 천을 완전히 뺏기지 않았고 젊은 혈기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덩이 입구로 비스듬히 들어오자 돌석은 눈을 떴지만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리고 배가 고파 움직일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주변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며 타는 목을 축였습니다. 차가운 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보았지만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구덩이 위쪽 나뭇가지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 돌석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도망가지도 않고 잠시 돌석을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도토리와 밥 몇 알을 구덩이 안으로 톡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산신령의 조화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돌석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도토리를 주어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미물도 자신을 돕는데 반드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그 작은 열매들은 돌석의 뱃속을 채우고 얼어붙은 몸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뜨자 집안에 홀로 남은 계모의 불안증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앉아 박서방이 돌아오면 뭐라고 둘러댈지 수백 번 연습을 했지만 할 때마다 말이 꼬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퀭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돌석이 신고 있던 신발이나 옷가지가 집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돌석의 방을 뒤져 남은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 구석진 곳에서 그것들을 태우려 했지만 젖은 나무 때문에 불은 잘 붙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라 그녀의 눈물을 쏙 빼놓았습니다. 연기에 콜록거리며 불을 붙이던 계모의 눈에 문득 안동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안동댁은 장독대 뒤에 숨어서 계모가 돌석에 옷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틀어막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화들짝 놀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안동댁의 눈에는 계모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으로 돌아와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불쌍한 도련님을 살려주시고 저 악독한 여인에게 천벌을 내려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이 품은 원망은 하늘에 닿아 계모의 운명을 더욱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자 계모의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밧줄을 든 저승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돌석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방구석에 앉아있는 듯한 환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걷어찼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를 비웃듯 노려보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발을 헛디딘 거야. 그녀는 허공에 대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이 길게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마치 계모의 죄를 묻는 재판관의 호령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갑자기 방문 밖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나뭇가지 소리도 아닌 분명 누군가 손톱으로 문 창호지를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계모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고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굶주린 들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고 문을 긁는 것이었지만 제 발 저린 계모에게는 돌석의 원혼이 찾아온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듯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계모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박서방이 무서운 얼굴로 도끼를 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돌석이 억울한 표정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하고 발버둥 치다가 잠에서 깬 계모는 온몸이 물에 젖은 듯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라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훅 끼쳐오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톡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히익 하고 주저앉은 그녀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루 바닥에는 젖은 흙발자국이 안방 문 앞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낮에 묻혀온 흙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돌석이 찾아온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계모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구덩이 속의 돌석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꿈인지 생신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돌석에 얼어붙은 뺨을 어루만지며 아가 조금만 더 버티거라. 아버지가 오고 계신다. 절대 잠들면 안 된다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해서 돌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고 그는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뻣뻣해진 팔다리를 주물러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산골 마을에는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바로 예정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양에서 큰돈을 벌어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 아내와 아들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마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에 닥친 비극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르고 평소 반갑게 짖던 동네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의 귀향은 계모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요 돌석에게는 구원의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계모는 박서방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안동댁을 불러 오늘따라 까치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손님이 오려나 보다.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술상을 봐 놓아라 라고 시켰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계모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주인 어르신이 빨리 오셔서 이 사단을 해결해 주시길 하고 빌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돌아왔다. 박서방의 호탕한 목소리에 계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안동댁은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서방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어야 할 아들. 돌석은 보이지 않고 부인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으며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웃음을 거두고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석이는 어디 갔느냐? 내 아들은 어디 가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이냐? 계모는 덜덜 떨며 앞으로 나아가 거짓 눈물을 짜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흑흑흑 그 불효자식이 글쎄. 그녀가 막 거짓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콱광하고 치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의 추궁에 계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그놈이 글쎄 나으리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노름판을 기웃거리더니 급기야 안방 장롱에 손을 대어 집문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그만.
그녀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척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돌석이 얼마나 자신을 위하고 집안을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계모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만 들렸습니다. 박서방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계모를 내려다보며 내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 아이는 굶어 죽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니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 서 있던 안동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절대 아닙니다. 도련님은 억울합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산으로 심부름 보내신 뒤로 도련님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마님은 찾지도 않고 도련님 옷가지부터 태우셨습니다. 안동댁의 폭로의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 천한 것들이 짜고 나를 모함한다며 악을 썼습니다. 박서방은 안동댁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계모를 향해 옷을 태워 아이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옷을 왜 태운단 말이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고 계모는 궁지에 몰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기 바빴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의 탑이 무너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숯을 굽는 김노인이었는데 그의 등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사람이 엎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있는가? 내가 산에서 자네 아들을 데려왔네. 김노인의 고함 소리에 박서방은 대도를 뛰어내려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김노인의 등에서 내려진 사람은 다름 아닌 돌석이었는데 그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얼굴은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으며 손발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끌어안고 돌서가 이게 무슨 일이냐, 눈 좀 떠보거라 하며 오열했고 안동댁과 하인들도 달려와 통곡을 하며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땀을 닦으며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숯을 구우려고 산을 오르는데 옛날 호랑이 잡던 구덩이 쪽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가 봤더니 자네 아들이 그 깊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지 뭔가.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걸세. 김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계모에게로 쏠렸습니다. 돌석이 제 발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깊은 산속 구덩이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돌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 계획은 하늘의 도움과 이웃의 선행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돌석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죄송해요. 산삼을 캐오려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방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자신을 위한 산삼 걱정이었다니 그 효심의 박서방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석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계모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기에 산삼이 있다고 하셔서 보러 갔다가 그만. 돌석의 이 한마디는 계모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서방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온순했던 박서방이었지만 자식을 죽이려 한 비정한 계모 앞에서는 성난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내 인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내 자식을 산채로 묻어 죽이려 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박서방의 천둥 같은 호통의 계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인들도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계모를 애워쌌고 안동댁은 저 마녀를 당장 관에 넘겨야 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계모는 사면촉에 빠져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제가 혼자 미끄러진 것이다.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괴성을 지르며 마지막까지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뻔뻔함에 노한 듯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감싸쥐고 엎드렸고 계모는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계모의 눈앞에는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던 돌석의 환영과 자신이 내쫓았던 전처의 혼령이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나타나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살려줘,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계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에 갇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빌었다가 도망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박서방은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계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밖 험한 절벽 쪽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계모는 무엇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수천 명의 귀신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착각하여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돌석을 밀어 넣으려 했던 그 산 중턱의 낭떠러지 근처에 이르렀고 발을 헛디디며 비명과 함께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돌석에게 주려 했던 고통 그대로였으며 인과응보의 법칙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 계모의 모습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바람 부는 날이면 산속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계모가 사라진 후 기와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지극정성으로 돌석을 간호했고 안동댁은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달여 밤낮으로 돌석을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귀한 음식을 가져와 돌석의 쾌유를 빌어주었습니다. 다행히 돌석은 젊고 건강한 체질이라 며칠 앓고 난 뒤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던 날 박서방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못난 아비가 사람을 잘못 들여 너를 죽일 뻔했구나. 내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으마. 돌석은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봄이 오자 기와집 마당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나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맑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밥을 짓고 머슴들은 활기차게 마당을 쓸었으며 박서방과 돌석은 대청마루에 앉아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돌석은 계모에게 당한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더욱더 효심 깊은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모셨고, 박서방 또한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가족의 화목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빛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돌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장하다 내 아들, 이제 편안히 살거라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돌석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운 구덩이도 무서운 계모도 배고픔도 없는 따뜻한 집에서 그는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네 기와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입니다. 계모가 빠진 구덩이 자리에는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자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돌석이 살던 기와집은 대대로 번창하여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으로 남았습니다. 산과 들이 고요히 잠든 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이 집의 평화를 지켜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착한 돌석이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도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좋은 기운만 가득 안고 푹 주무세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내일 아침에는 밝고 희망찬 해가 뜰 것입니다. 제4부 따뜻한 봄날의 햇살과 다시 찾아온 기와집의 평화, 계모가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멈추고 마을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지난밤에 끔찍했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박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의 머리맡을 지켰는데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수건을 짜서 아들의 열기 오른 이마를 닦아주며 내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만들었구나 라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방 안에는 약탕기에서 나는 쌉싸름한 약냄새와 장작불이 타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쉽게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지만 다행히 안동댁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눈을 뜨던 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익숙한 석가래와 벽지가 눈에 들어오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서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가 작게 불렀을 때 옆에서 꾸벅꾸벅 조고 있던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니야 돌석아, 내가 여기 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이 돌석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돌석은 빙긋이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고 그 순간 부자 사이의 묵은 오해와 아픔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안동댁은 돌석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부엌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돌아가 가장 좋은 쌀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흰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안동댁은 죽을 쓰면서도 혹여나 돌석의 목에 걸릴까봐 쌀알을 으깨고 또 으깨며 정성을 다했고 맑은 간장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입맛을 돋우게 했습니다. 그녀가 소반에 죽을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박서방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아들의 입에 죽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할라.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죽의 맛은 돌석에게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계모가 남긴 어두운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안동댁과 머슴들은 계모가 쓰던 이불과 옷까지 그리고 그녀가 탐내던 폐물함들을 모두 마당으로 꺼내어 태워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계모의 물건들이 사라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함께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다시는 재물이나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고 조상님들께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 쌀과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집안일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죄하고 덕을 쌓기를 자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이 집안이 앞으로 더 잘 되려나 보네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산골짜기에 얼음이 녹아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기와집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도 몽글몽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는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책을 읽거나 아버지가 장기를 두는 것을 훈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모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을 그곳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가 된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이웃들이 돌석을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돌석 또한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돌석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와 뒷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따스한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박서방과 돌석은 함께 논으로 나가 농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부자가 나란히 논두렁을 걷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고 돌석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담아 들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진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논에 물을 대는 물꽃 트는 소리는 마치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악기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며 효자 아들을 둔 박서방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은 안동댁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그녀는 다시 주방의 주인이 되어 신명나게 요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봄나무를 캐다가 향긋한 된장국을 끓이고 쑥을 뜯어다가 쫀득한 쑥떡을 빚어내니 집안에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머슴들도 배불리 먹고 일할 수 있게 되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작을 패고 소를 돌보았습니다. 계모가 있을 때는 찬바람만 불던 부엌과 마당이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가끔 돌석이 부엌에 들러 안동댁 국맛이 참 좋습니다 하고 칭찬을 하면 안동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국자 가득 국을 더 퍼주며 많이 드시고 얼른 장가 드셔야지요 하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은 어느새 마을에서 제일 가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인품이 훌륭하고 효심이 깊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더니
마침내 돌석은 마음씨 곱고 지혜로운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던 날 기와집 마당에는 잔치상이 거하게 차려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관대를 쓴 돌석과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맞절을 올리자 박서방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전처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돌석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가정을 이루었소. 이제 당신도 마음 놓고 편히 쉬구려. 그날 밤 기와집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돌석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서 기와집은 더욱더 번창하고 화목해졌습니다. 돌석은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를 공경하도록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면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고초를 잊지 않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굶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송하며 존경했고 박서방네 기와집은 인심 좋고 덕망 높은 집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계모가 사라진 뒷산의 그 구덩이 근처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금기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저 산속 구덩이에 빠진 귀신이 잡아간다 라고 겁을 주며 착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산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계모의 원혼이 떠도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도 돌석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기운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권선징각의 교훈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박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여 박서방은 천수를 누리다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의 손을 잡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그 슬픔은 비통함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살다간 이에 대한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석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집안을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가 늙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의 눈빛만은 어린 시절의 그 선하고 맑은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끔 툇마루에 앉아 뒷산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살았던 착한 효자 돌석이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던 시련과 회복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이 추운 겨울이 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돌석이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덮고 있는 이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합니다. 창밖에는 풀벌레들이 자장가를 부르고 밤하늘의 별들은 여러분을 지켜보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돌석이네 기와집 안방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